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전부인이자 현부인이면서 제 인생의 전부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 또한 평범하고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하찮다면 하찮은 인물인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어렵게 평범함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범을 떠나서 인생 참 꼬여서 꽈배기처럼 살았구나 싶게 살았어요. 물론 모든 인생이 자신이 선택한 대로 굴러가는 것이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그 꽈배기 같은 인생이 알고 보니 혼자서 꼰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꼬았다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긴 꽈배기가 반죽 하나만 꼬아서 꽈배기는 아니죠. 반죽을 길게 늘어뜨려 양쪽이 같이 꼬아져야 꽈배기가 되는 거니까요. 아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미용실에서 만났어요. 남자들 이름 있는 샵 잘 안 다니고 동네에서 아무 데서나 자르잖아요. 특히나 저같이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든 대충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집에서 몇 발자국 안 가서 있던 그 아무개 미용실에 늘 가는 차림, 운동복에 슬리퍼 찍찍 끌고 여느 때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주인 아주머니께서 혼자서 줄곧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머니 옆에 웬 젊은 여자분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자연스레 계속 눈이 따라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닮은 듯 닮지 않은 외모에 한마디로 제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목소리도 크시고 머리끄덩이 잡아당기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여자분은 달랐습니다. 손길부터 차별화가 느껴졌다랄까요. 그래서 그날 내가 왜 그 꼬락서니로 미용실에 갔을까 하고 한없이 좌절했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치는 곳이라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계속 그 미용실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보니 아주머님이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길 아주머님이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으셔서 미용을 공부하고 있는 따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남편 복은 없어도 딸 복은 있는가 봐. 딸내미도 지 엄마 같이 대학 안 댕기고 미용기술 배운다 카대. 허긴 동네 장사도 무시 못하지. 엄마 하던 거 이어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저도 모르게 미용실의 소식을 하나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미용실을 제게 전파하신 저의 어머니께서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미용실 이모가 딸내미 소개해주고 싶다는데 내가 네 얘기 했거든. 생각 있어? 처음에는 모르는 척 내숭을 떨었어요. 그 어떤 미용실? 아,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뭐냐, 오페라 미용실? 거기 말하는 거야? 그 미용실 아주머니 딸이 있었어? 몰랐네. 몇 살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봤어? 21살이랬나?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댕긴다고 맨날 말했거든. 엄마 어제 머리 말했잖아. 가서 보니까 못 보던 아가씨 있대. 이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만나볼 생각 있냐고 물었지. 그 아가씨는 싫다고 했는데 미용실 원장이 좋다고 했어. 너 얼마 전에 미용실 왔다 갔다며. 못 봤어? 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다가 얼굴이 궁금하니 가보겠다는 듯이 말을 했죠. 뻔뻔하게도 속으로는 미치광이 너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나 몰라요. 안 가는 피부과도 가고 한참 돌아서 멀리 있는 미용실 또 가고 안 쓰는 향수도 사고 안 차는 시계도 차고 아주 지랄 발광이란 발광은 다 했습니다. 꼭 내일 인생 끝나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치장을 해댔어요. 약속 당일에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을 잔뜩 내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여자분과 마주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쁜 거예요. 제가 그 집 꼴로 미용실 갔었던 걸 기억 못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고 그녀는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다가 마지막에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동네 분이시라길래 좀 불편해질까봐 나온 거예요. 배우고 있는 것도 있고 엄마 하시는 거 이어받아야 해서 안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뵙는 걸로 할게요. 말씀 잘 부탁드려요. 한마디로 뻥 차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조르고 졸라서 몇 번이고 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예기치 못하는 변수가 일어나듯이 제게도 아내에게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용실 아주머니이자 장모님이 과로로 쓰러지시게 된 것이었죠. 그때 제가 옆에서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었고 아내도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장모님은 깨어나질 못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아내는 하나뿐인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계기로 삼아버렸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우리 엄마 너희 어머니 잘 알고 계시고 네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너랑 나랑 만나온 지도 1년이면 어느 정도 된 거야. 충분해. 나 번듯한 직장 있고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다 끝마치게 해줄게. 네 인생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저와 아내는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결혼 후 미용을 마저 배우는 동안 동네 유일했던 장모님의 미용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때 저는 의욕 충만이었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별도 따주겠다 깝죽거렸죠.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란 본디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나태해지고 완성된 인간이란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에 더 심혈을 기울이죠. 저는 미완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죽겠던 아내와도 같이 살면서 1년, 2년, 3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한없이 무뎌지더라고요. 설레지도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가 온 겁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겹쳤었어요. 저의 핑계로 들리겠지만요. 회사 생활도 결혼 생활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매일 하는 일, 매일 보는 사람들, 그 지겨운 말들에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아쉬울 게 하나 없겠다라는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 겁니다. 모래도 시큰둥 무욕의 상태가 된 것이었죠. 그런 상태의 다음 단계는 화였습니다. 미완의 인간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가장 가까운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중한 제일 가까운 것들에게 화를 냅니다. 평소 여느 때와 똑같이 아내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밥 먹는 모습에 이상하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꼭 다람쥐처럼 오래 씹고 조용히 먹는 아내가 예쁘고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화해 단계에서 본 아내의 모습은 꼭 욕심 많은 쇳쥐 같아 보였습니다. 씹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며 눈을 내리깔고 꼭 뺏길까봐 눈치를 보는 듯 먹는 게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나 언젠가부터 당신 밥 먹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 그리고 당신 내 옆에서 잘 때 그 숨 쉬는 소리도 너무 듣기 싫더라. 말하고서도 아차했는데 그때 저는 대가리 옆 바꿔 먹은 놈이었는지 그 어떤 미안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말의 아내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꼴 보기 싫다는 그 태도 그대로 이어 밥을 먹었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적어도 난 당신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은 책임져 준 것 같아. 우리 이제는 갈 길 가자. 나 뭔가 지쳤고 힘들고 만사가 다 천근만근이야. 그리고 그 천근에 당신도 매달려 있어. 나 회사도 그만둘 거야. 다 그만둘 거야. 이 결혼을 시작으로. 또 아내는 저의 그런 무논리 말에 아무런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혼 서류에 모든 걸 작성해 뒀더라고요. 내가 한 말에 제대로 상처를 받았구나 싶었어요. 미련 남게 착한 척하며 헤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라며 제 자신을 한없이 치켜세워 합리화했습니다. 이혼을 택한 저는 어머니께 죽도록 맞았습니다.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결혼뿐이 없는데 그 제일 값진 걸 지가 지발로 차버려?
제대로 미친놈. 빨리 내 며느리 다시 데려와.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후레 자식아. 이혼이 이렇게 쉬운 거면 뭘 그리 좋다고 매달렸어? 이 넉빠진 놈아. 걔 그 불쌍한 애를 그렇게 만들어? 이 못난 놈아. 이혼을 결정하고 아내는 장모님이 폐업에 방치해 놓은 그 미용실 쪽방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쪽방으로 찾아가 아내를 어르고 달래고 했었지만 아내 쪽에서도 다 끝난 일이라며 어머니께 작별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하도 맞아서 볼에 시퍼런 멍을 달고 저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장 차림이었죠. 그리고 아내 또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집에서 보던 모습과 다르게 곱게 왔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고 이런저런 서로의 인생을 겪는데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혼은 무슨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사 먹듯이 이혼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스피드더군요. 잘 살아. 내가 할 말은 아닌 거 아는데 당신은 한심한 나랑 다르게 똑똑하잖아. 착하잖아. 나보다도 더 좋은 남자 만나. 내가 떠들 말은 아니지만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당신 더 행복할 거야. 당신이 싫어졌다기보다 내가 싫어져서 택한 거야. 내 인생이 통째로 지겨워서 이런 식으로 하나둘 바꾸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무책임해서 미안. 어쩌면 이 말도 무책임한가? 행복해. 고생했어. 합의 이혼이었고 아내에게 제가 가진 적금 반 이상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람을 피우고 마음이 딴 데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기분이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없었고 그저 인생에서 크게 한 차례 맞은 무기력증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제 계획대로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8년간 임했던 회사 관두니 그래도 퇴직금 두둑이 나오더라고요. 회사까지 그만둔 거라면 불꽃 카리스마인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죽도록 패는 걸 넘어서서 정말 죽일 수 있기에 도망쳤습니다. 멀리도 도망쳤어요. 터키로요. 요즘에는 국가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더라고요. 발음이 어려워서 이전 명칭인 터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가게 된 터키였어요. 친한 선배가 터키에서 한국 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 중일 때 한 번에 오퍼가 왔었죠. 지금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 다녀봤자 지루해서 꾸벅꾸벅 졸기는 하고 처자면서 월급 도둑하는 거 아니야. 돈 쉽게 번다고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인생에서 돈도 중요한데 시간이랑 경험도 무시 못한다 너. 내가 그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털어 터키 올 때 주변에서 뭐라 했어. 켄터키 치킨이나 처먹으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의 나는 켄터키 치킨 수억 마리는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됐지. 돈을 쫓는 사람은 꼴랑 치킨 먹겠지. 하지만 나처럼 인생을 쫓는 사람은 성공을 먹는 거야. 수틀리면 터키로 와. 한국인이 필요하다. 동무. 그 제안을 받고 5년쯤 지났던 것 같네요. 그때보다도 더 선배는 성공해 있었고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지만 않으려고 찾아간 거였어요. 떼돈을 벌고 사업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겁날 지경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 50이 넘은 지금의 제 생각은 그 당시 터키행은 제게 그저 도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꼭 주변인들 버려가면서 얻으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었죠. 심지어 저는 착한 아내, 내 걱정뿐인 어머니를 등지고 간 것이었으니까요. 터키에 가서 선배가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한국말이 들리지 않고 날 알아볼 사람이 없고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 더는 없다 싶었어요. 최대한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술을 마시고 낮에는 늦게까지 자고 알람이라는 건 켜보질 않고 선배가 깨우면 그게 아침, 밥 주면 점심 그런 개념이었죠. 한마디로 터키에 있는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저는.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나를 실종 신고라도 하면 어쩌지? 나 지금 지명수배라도 되어 있지는 않을까? 뒤늦게 쓰나미처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오고 5달 만에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께 엄마 나이야 하자마자 육두 문자가 고막에 꽂히길래 어머니 정정하시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서 번 돈과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돈을 같이 보내드리면 연락을 드렸을 때 욕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터키에 7년을 있었어요. 거의 터키인이 다 되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터키에서 술만 좀 마시고 쓴 돈이 없다 보니 돈만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되니 제게 터키도 시시하고 지루해졌죠. 나의 인생의 지루함은 7년 주기로 오는가 보다 하고 회사를 간뒀던 것처럼 같이 일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한국 가려고. 딱히 한국에서 할 건 없는데 터키에서도 더는 할 게 없잖아. 꼭 내가 여기 없어도 되고 말이야. 고마웠어. 선배도 아내처럼 절 붙잡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도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래, 뭐 안 그래도 현지인 직원이 한국말이 늘어서 터키어가 하나도 안 느는 너 필요 없었어. 적당한 때에 사라져주는 거구먼 뭐. 잘 가. 고생했어. 퇴직금은 네 분수보다 많이 챙겨줄게. 그렇게 또 상호 협의하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에게 받은 급여 반을 어머니께 미리 보내놓고 돌아갔어요. 적어도 문전박대 안 당하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얼굴만 보면 한심하다 화내시던 어머니셨는데 제가 속을 너무 썩이고 아주 오래간 집을 비워서인지 몰라보게 늙으셨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90살 같아. 터키에서 막 돌아왔던 저는 그날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 달간 백수로 지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했던 일이라고는 그저 잡무였기에 어디에도 경력 증명이 안 되었고 전에 다니던 번듯한 직장은 이미 7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겨서 쓸모없었습니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드는 생각은 모레야 인생 기똥차게 신나게 살까라는 고민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흥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게을렀고 스포츠에 크게 돈을 쓰기에는 겁이 많았습니다. 도박에 투자를 하기에는 머리가 나빴고요. 그렇게 아무런 도전을 안 하는데 인생이 재미있을 리가 당연히 없죠. 인생은 결국 선택, 도전, 성공, 실패, 안주, 재도전, 반복이잖아요. 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재미없는 인생이어도 배는 고픈 법이라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서 입에 넣으려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7년 전과는 동네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하시던 미용실도 아기자기한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전 부인이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나 싶어 기웃대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에 올렸다가는 저만 손해인지라 묻지도 못했어요. 원래 슈퍼가 있던 자리에 편의점이 생겼길래 그리고 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편의점을 기존에 슈퍼 하시던 아주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저를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터키 부자 아니야? 엄마가 동네방네 자랑 많이 하고 다녔어. 아들이 이혼하고 힘들어서 외국에 일하러 나갔다고.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돈 꼬박꼬박 보내고 고생하고 산다고 말이야.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대? 얼굴이 팍 삭었네. 고생 많이 했나 봐. 그 집 꼴이라고 왔으면 밥 잘 챙겨 먹지 고작 그게 뭐야? 내가 뭐 좀 더 챙겨줄 테니까 더 먹어 더. 슈퍼 아주머니께서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냐는 듯한 태도로 절 반겨주셨고 그나마 편했던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오페라 미용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한테 넘긴 거예요? 제가 이혼할 때 챙겨줬었거든요. 미용 교육도 다 받았는데 미용사 안 하는 걸까요? 이혼녀여도 애도 없고 이쁘잖아. 새로 시집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사실 나도 잘 몰라. 이 동네 소문 내가 아주 빠삭한데 오페라는 정말 몰라. 혼자 쪽방에서 일주일인가 지내다가 너네 엄마가 하도 찾아와서 신경을 써주니까 그게 미안했는지 부담스러웠는지 떠났어.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데 엄청 싸게 내놨대.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카페 차린 양반 횡재했지. 인테리어도 많이 안 바꿨더구먼. 거저지 거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동네를 지날 때마다 보이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날 밤에는 이상하게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와서 저야말로 뜬구름을 잡는 짓들이었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 무슨 미련인가, 외로워서 그런 건가 뭔가 싶었습니다. 터키에서 하던 콘텐츠 관련 업종 공고가 나서 그곳에서 새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수로 내내 어머님 댁에 사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직장 핑계 겸 미혼 오리 새끼 탈출 겸 겸사겸사 독립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부인과 같이 살던 집이라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그렇기도 했고요. 어머님 댁에서 멀리 떨어진 번화가 골목에 집을 얻었습니다. 집세가 꽤나 나갔지만 동네에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터가 좋았어요. 돈 나가는 일도 별로 없는 저로서는 큰 출혈은 아니었습니다. 새 집에 왔으니 또 새 인생을 사는 거다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추노 같은 머리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동네 구경도 할 겸 한창을 서성이는데 준호 헤어 뭐 그런 이름 있는 입장하면 커피 주고 부담스럽게 할 것만 같은 고급진 느낌의 미용실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주 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오페라라는 이름의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알던 장모님의 미용실은 한글로 오페라였다면 눈앞에 보인 미용실 이름은 영어로 오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전에 그 미용실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그래도 요즘 미용실 조금 따라한 느낌 나더라고요. 다른 곳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게 생겨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 어린 실습생 같은 여학생이 제게 가운을 입혀주는데 이상하게 전부인이 너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쳤구나 하면서 머리를 잘라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린 실습생이 원장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상황을 제가 모두 예지한 것처럼 그 원장님은 전부인이었죠. 제 머리가 거짓골로 눈앞을 가리고 있어서 저를 바로는 못 알아본 듯 했습니다. 머리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하고 오신 스타일 있으세요? 그냥 짧게 깔끔하게 쳐주세요. 내일 회사 첫 출근이라서 이 양복에 어울릴 직장인 헤어로요. 바로 저인 걸 알면 머리가 아니라 목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안 것 같더라고요. 실습생을 퇴근시키고는 바로 제게 다가와서 덮은 머리를 확 제끼더니 너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전부인의 목소리며 표정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꼭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맞닥뜨린 느낌의 분위기였죠. 오랜만이다.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들어왔어. 운명인가? 나 이 근처로 이사 왔거든. 오늘부터 이 동네 살아. 당신도 이 동네 사나 봐. 그러자 전부인은 꼭 어제도 만났던 동네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인가 헐리우드인가 싶을 만큼 전부인, 전 남편의 대화라기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너무 평온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싶을 만큼 의구심도 들었죠. 어쩌면 전부인은 내가 없던 7년 사이에 수없이 많이 발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7년 전 그대로인데 전부인은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젊은 CEO 같은 느낌이었죠. 전부인과의 재회를 멋지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때쯤에는 머리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계산을 하고 막 나서려는데 계산대에 아기 사진이 있는 겁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전부인이 재가를 했다는 말을 얼핏 했던 것 같아서
역시 그렇구나 하고는 사진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기가 낯이 익더라고요. 꼭 방금 전에 머리를 다 깎고 거울 속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중후한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면서 결제 카드는 전부인에게 넘기지만 제 시선은 그 아기 사진에 계속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용실 자동문이 우웅 울리면서 한 남자아이가 엄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타임슬립을 해서 어린 제가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도 저도 거짓말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내 새끼였어요. 전부인도 제가 눈치챈 걸 눈치챘는지 네 새끼야, 이 시키야, 이 개시키야. 거친 말이었지만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새끼 맞고 넌 개만도 못한 놈이었다 라고 말이죠. 얼떨결에 계산을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전부인도 제 맞은편에 앉아서는 본인도 몰랐었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일주일 뒤에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떠나려는데 그때 알았대요. 그때 돼서 애 가졌으니 이혼 무르자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위자료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 받아서 양육비 요구도 필요 없었다고 재혼할 생각 없었고 자기 사업하면서 아이나 키우자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동네에 계속 머물면 어머니 귀에 이야기가 다 들어갈 게 뻔하니 동네를 멀리 옮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아무리 애들이어도 보는 눈은 있잖아요. 저와 전 부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가와서 제게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 아빠네, 아빠. 전 부인도 별로 불쾌하진 않았는지 그냥 두더라고요. 미용실을 나서기 전까지 아빠라는 말을 7년치 듣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하면서 감격스럽고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제가 터키에 막 도착했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두 군데 들릴까봐 겁나기보다 심장 질환이 있나 싶을 만큼 목구멍으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멍해진 상태로 터덜터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무음으로 해놔서 제가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확인 못한 겁니다. 문자 제목은 오페라 미용실로 되어 있었고 잔뜩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바로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는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네, 오페라 미용실입니다. 야, 나 일반 커트 했는데 왜 카드 300만 원 긁었냐? 전 부인은 3만 원을 실수로 300만 원 긁었다 말하고는 취소하려면 매장에 다시 와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밀린 양육비 분할로 카드 깡한 건 줄 알았지 뭐예요. 그 결제 실수를 계기로 저는 전 부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자주 미용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면 매일매일 미용실에 갔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나이를 먹어서 개념이 바뀐 건지 전 부인이 제가 알던 모습과 달라져 그런 건지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레고 좋고 그런 청춘의 깊고 짧은 두근거림이 아니라 전 부인과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고 하는 소소한 것들이 낙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부인의 미용실에 가면 제 아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들은 낯을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가면 자연스럽게 제 다리에 원숭이처럼 매달렸었어요. 어쩌면 낯짝 두껍고 눈치 없는 저와 많이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숭이가 원숭이 새끼를 낳았겠죠 뭐. 더군다나 싫어하거나 원망할 법도 한데 전 부인은 예전 일을 곱씹지도 않았어요. 과거를 들추면서 대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미용실에 어떤 손님이 왔었고 아들이 뭘 좋아하고 뭘 나와 닮았으며 라고 주저리 밝은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맨날 들러서 차만 얻어 마시고 가는데 오늘 아들이랑 다 같이 내가 저녁 근사하게 살게. 가자. 그러자 제 말에 전 부인이 막 웃는 겁니다. 자기는 저와 죽어도 밥 같이 안 먹는다고 말이죠. 난 너랑 밥 안 먹지.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잊었어? 내가 밥 먹는 게 너무 보기 싫다며. 나 먹는 것만 봐도 짜증난다며. 그래서 나 밥 누구랑 같이 안 먹어. 우리 아들이랑도 잘 안 먹어. 내 새끼도 나 꼴 보기 싫어할까 봐.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야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빨리 아내와 헤어질 생각에 막 뱉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상처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때 그 말도 다시 주워 담겠다고, 진심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전 부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상처가 없었던 척, 본인은 다 털고 사는 척 했지만 역시 그대로였어요. 원래의 착하고 내가 하는 말 잘 기억하고 모든 신중한 그 성격 변함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변한 건 내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내쳤던 전 부인과 아들을 이제 와서 다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혼한 마당의 전 부인 앞에서 뻔뻔하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죠. 이날 이후로 저는 작정을 하고 들이댔습니다. 제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전 부인이 혼자인 상태이고 저는 조금씩 그 둘을 다시 찾고 싶어지니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 부인의 미용실 문을 열어주고 오픈 준비를 해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미용실로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용실 마감을 하면 아들과 전 부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집에 들어갔다 가라는 말 들으려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이 가고 싶어 한 곳들을 모조리 다 다녔습니다. 아빠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주기 바빴어요. 그리고 틈틈이 전 부인에게 끼를 부렸습니다. 나 좀 아이 아빠 같이 하나? 전이랑 다르게 다정함도 있고 인자함도 있고 진정한 미가 느껴지지 않아?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가정의 아빠들에게서 느껴지는 아빠의 미 같은 거? 제가 답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묻자 전 부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빠 미는 전혀 없고, 진정한 미도 없고, 아, 딱 하나 있네. 꼴배기 싫음이. 전 부인은 뭔가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계속 선을 긋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누가 있는데 내가 눈치 없이 애를 인질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머리를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고 전부인과 대화하며 떠들고 싶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일주일 중 일주일을 찾아갔다면 일주일에 이발을 핑계로 한 번 정도만 가게 되었죠. 제 행동 패턴이 바뀌었지만 전부인은 제게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했죠. 역시나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거리를 둔 지 2주 정도 되자 아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와? 왜 안 와? 엄마랑 오늘 장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빠도 나처럼 장어 좋아한대. 우리 매일 가는 데인데 진짜 맛있거든. 아빠랑 나랑 입맛이 똑같아서 아빠도 좋아할 거래. 가자. 미용실로 와. 아들이 같이 먹자, 어디 같이 가자, 하고 싶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이 왔죠. 괜히 고맙더라고요. 자식이 날 닮아서 눈치가 백단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제 생일 같은 기념일에도 무조건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수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런 관계를 1년간 유지했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진 건 아들이야 원래 사랑스러웠지만 전 부인인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꼭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상사병에 빠진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자꾸 생각이 나고 더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다른 여자들을 봐도 아내와 비교를 하면서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제 머리 꼭대기 훨씬 위에 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죠. 아내와 저는 무슨 금기어인 듯 가벼운 대화들만 했지 과거 이야기, 특히나 이전 결혼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 같은 건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죠. 우리 엄마 몰라. 내 아들이 있는지 내가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알면 바로 찾아오셨을 거야.
물론 아이는 안 데려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데려가. 그리고 엄마한테도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당신 곤란하게 할 생각 전혀 없어. 그런데 엄마가 당신 걱정 정말 많이 했었어. 연락도 끊기고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 거라 나보다 더 죄책감 가지고 계셨고. 알아. 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셔. 나한테 돌아가신 엄마같이 대해주셨어. 당신이랑 이혼한 거 후회가 제일 큰 게 어머니였어. 이혼한 마당에 그전처럼 뵙는 것도 애매하고 그때 당신이나 나나 어렸고 젊었으니까 다른 짝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전 관계 질척거리면 서로 불편하지. 그리고 안 그래도 만나면 줘야겠다 하고 모아뒀는데 어머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셔도 내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내 돈을 붙여주셨어. 혹시나 내가 힘들게 살까봐 매일 메모도 남기면서 보내주셨어. 생각날 때마다 돈 보내신 것 같더라고. 이거 당신이 챙겨가. 어차피 어머니한테 돈을 더 받을 생각 없었고 돌려드리려면 만나야 하고 난 또 거짓말 못하니까 아들 이야기 나올 거고 이러니 저러니 정 많은 어머니가 나 붙잡으실 거고 이래저래 복잡해질까봐 가지고만 있었어. 돈 욕심 없어 난. 당신한테 충분히 받았고 힘들 새 없이 내가 벌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떡값이야. 어머님이 붙여주신 돈 외에 내가 따로 드리는 돈. 우리 엄마 무덤 나밖에 안 가는데 나밖에 없을 텐데 기일 하루 전에 일부러 어머님이 떡이랑 술이랑 꽃이랑 놓고 가시는 것 같아. 매년 당일 하루 전에. 아마 나 편하게 왔다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다녀가 주셨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그래서 더 못 뵙겠어. 내가 면목이 없어서. 아내는 건넨 통장 외에 하얀 봉투 하나를 더 건네며 떡값이라고 어머니께 전해달라 말했습니다. 저만 정말 철없이 시간을 보냈던 거였어요. 이혼을 하고 속 편한 건 오로지 저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식이라 끝까지 미워할 수 없었을 거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이혼한 아내가 마음에 쓰였을 거고, 이혼했지만 이혼 전과 같이 챙겨주는 어머니 마음을 아는 아내도 힘들었을 거고요. 난 정말 생각 없이 속 편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받은 통장과 돈 봉투를 다시 건네주면서 날 통해서 받는 게 더 속상해 하실 것 같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할머니 계신데 태어나고 한 번도 할머니 못 봤었잖아.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 받을 것 같아? 또 불같이 화내면서 이걸 왜 받아왔냐고 상 뒤엎으실 거야. 우리 엄마 성질 몰라. 가자. 같이 엄마한테 가자. 지금 우리 관계를 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우리 엄마 그런 설명 바라지도 않아. 그저 당신이랑 우리 아들 보면 좋아하실 거야. 아들 보여주러 가자. 아들한테 할머니 소개해주러 가자. 그렇게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못 드리고 바로 갔어요.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는 터라 눈을 꿈뻑하시면서 문을 끼익 열어주셨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하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아내를 뚫어져라 보던 어머니께서는 뒤늦게 알아보시고는 아이고야 하면서 아내를 부둥켜 안고 방방 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보고 싶어도 만나면 돈 돌려줄까봐 내가 피하고 다녔지. 이게 얼마만이야? 8년만이던가? 여전히 예쁘고 곱다 너는. 응? 근데 쟤는 누구야? 엄마야, 내 아들이 둘이나 찾아왔네. 어머니 또한 유전자 검사 자체를 프리패스해버리는 아들의 용모에 바로 제 아들이라 확신하며 바로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아가. 내가 네 할미야. 너는 이름이 뭐야? 너는 어쩜 네 애비를 빼다 박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이상하게 자꾸 잠이 오더라니 미리 잠을 자두려고 그랬나 보다. 니들이 찾아올 거 알고 부지런히 자뒀나 봐. 얼른 들어와.
어디 너네 말 좀 들어보자. 어떻게 된 일인가? 어머니께 아내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서로 안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제 어릴 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혼만 했지 누가 봐도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속으로 내가 이혼이라는 어리석은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진짜 왜 그랬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취소하고 싶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 주둥이를 꿰어버리고 싶다를 수백 번 외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 말이 없다고 제가 죽도록 하고 싶었던 말을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다이렉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 너는 누구 만나는 사람은 없고? 얼굴 핀 거 보니까 누구 있는 모양이구만. 헤이, 제가 누굴 만나요. 사느라 바쁘고 애 키우느라 그럴 정신 없는걸요. 얼굴이 피긴요. 많이 늙었죠. 이 사람이야말로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꼭 다른 사람 된 것 같이 굴어요. 전에는 남편이 아니라 아들 같았는데 지금은 남자 같아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따로 여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아내 또한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으니 당연히 제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아들 때문에 발이 묶여서 아내와 아들을 챙긴 것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도 아내의 그 조심스러운 말에 속으로 쾌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는 않다고 말이죠. 잘하면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나 봐요. 그때 아내가 훅 치고 한다는 말이 제가 아이 키우면서 혼자 살아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리 난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덜 신경 쓰고 사는 게 그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편한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랑 헤어지고 바로 아이가 생기긴 했지만 남편과 아이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머니. 남편은 짐스러울 수도 있고 언제든지 헤어지고 털어버릴 수 있지만 아들은 짐스럽지도 않고 헤어지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요. 어떤 기분인지 어머님은 잘 아시죠? 아이 키우면서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남편 없어서 불편하고 외롭고 그딴 거 전혀 없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살면 다 사라지고 남들 사는 거 다 발맞춰 살아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전 나름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서 괜찮아요. 방금 전까지 해죽해죽 웃고 있던 저는 곧바로 입꼬리가 쑥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너 없이도 여태 잘 살고 있으니 니까지 거 필요 없다고 저한테 사형 선고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눈치를 보던 어머니께서는 뭐가 어찌에 되었던 가교가 되는 아들이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놀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도 되고 네가 괜찮으면 네가 와도 되고 난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자주 놀러 오도록 해. 손주 보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할미 노릇 앞세워서 너 귀찮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우리 똥강아지도 할머니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와도 돼. 할미가 택시 불러서 데리고 와도 되고. 알겠지? 제가 얻을 거 하나 없이 훈훈하게 마무리된 느낌이었지만 아내와 아들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저 혼자 살 때와는 확연히 달랐고 애매하고 뭐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어머니와 자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들 또한 태어나 여태 본 적 없었던 할머니이지만 곰살 맞고 천연덕스럽게 잘 지냈지요. 그런 애매하다면 애매한 관계로 8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없었고 혹시나 제가 더 가려다가 다 놓치게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절대로 다시 재결합하자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불만이 심했습니다. 전에는 뭐든 좋아하고 눈치도 빨라서 저와 아내에게 노골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래 알아갈수록 저와 아내는 관계가 본인이 보기에는 답답했는지 엄마랑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 둘이 서로 아무도 안 만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 이게 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무슨 관계긴. 너한테는 아빠가 아빠고 엄마가 엄마인 부모 관계인 거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괜히 공부하기 싫어서는 말 돌리려고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아들이 그렇게 말을 꺼낼 때면 아내는 말을 돌리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없었죠. 꼭 곁에 짝이 없다고 해서 다시 남은 사람끼리 재결합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쉬운 대로 살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지금 상태가 좋다는 아내에게 제 주제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언가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장모님처럼 일을 하다가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날은 막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야 한 날이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하다가 기절해버렸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거든? 그런데 엄마가 안 일어나. 어떡해. 할머니한테도 전화 드렸어. 아빠도 빨리 와. 엄마가 숨을 안 쉬어. 나 무서워. 저는 순간 돌아가신 장모님이 바로 생각이 났고 정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막 도착했을 때 어머니도 와 계셨고 아내는 다행히 막 깨어난 듯 보였어요. 사돈도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해가지고 빨리 가셨는데 너도 이 생떼 같은 아들 두고 홀랑 가버리려고 그랬어? 에구 미련한 것.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네 엄마나 너나 부지런함이 병이야 병. 이제는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쉬엄쉬엄 좀 일해. 건강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아까 의사가 그러는데 네 몸이 안 쉬고 이래서 닳고 다른 나사들 같다고 하더라.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제가 가장인데 제가 일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 진짜 좋은 것만 해줄 거예요. 남한테 안 뒤떨어지게 한껏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 기회에 한 번씩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간호사분이 아내의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보호자라고 자처하고 수납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아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어머니께서 제게 가려는 걸 막으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저러고 둘 거야? 네가 저렇게 만든 거야, 이놈아. 많이 싫다고 하는 것만 아니면 네가 돌보면서 책임지면서 다시 살아. 평생 죄인이다 생각하고 갚으면서 살겠다고 한번 말해봐. 너네 계속 이러고 지내면 애 보기에도 이상해, 불편하고. 나중에 네 아들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네가 아버지라고 인사 갈 수 있겠어? 결혼식에 아비로 앉을 수 있겠냐고. 이혼한 부부 누가 알아줘? 법적으로 아버지인 거랑 아닌 거랑은 달라. 다른 거야. 앞으로 또 없으라는 법 없다. 빨리 정리해 이거사. 저러다 애 죽겠어. 아내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고는 말했습니다. 미안했다고,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으로 이별까지 각오하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고개를 떨구더니 본인도 미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론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강요한 것 같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던가? 그때 나도 지쳐 있었어. 우리 엄마 그렇게 보내고 바로 결혼하고 사는데 사는 게 뭔가 싶고. 그래도 당신 아내니까 이쪽에 집중을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텅 빈 채로 살았어. 그래서 아마 당신도 느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랑 사는 것 같은 기분. 나는 당신이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맘을 잘 안 주니까 당신도 변하더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사실.
나도 그때 당신이랑 같은 마음이었어. 결혼이고 현재 상황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다 집어치우고 떠나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잘 됐다 싶었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들이 있다는 거 몰랐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당신 탓하지 마. 나도 분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당신 몰아갔지만 난 책임 전가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야 내 맘이 편해지니까. 당신 만나고 아들 아빠 노릇 해주고 나 도와주고 매일 미용실 와주니까 이상하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당신한테 8년 전에 재결합하자고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헤어진 상태였는데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다시 합치자고 해. 당신이랑 나랑 같이 부부로 산 게 겨우 3년인데 그런 당신 속을 내가 어찌 알겠어. 그리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짐스럽다고. 애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신한테 덜 짐스러울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어. 미안해하지 마.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우리 너무 빨리 결혼했었잖아. 우리 아들이 사춘기 겪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랑 나도 결혼하고 한 차례 겪었을 뿐이야. 그 당시 같은 마음으로 헤어졌다면 그럼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합치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온전한 한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게 전 부인이자 현 부인이자 제 전부인 사람이 된 것이죠. 참 편한 길을 돌고 돌아 어렵게 다시 만났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덕에 많은 걸 깨닫고 정말 소중한 걸 다시 얻었으니까요. 요즘에 우리 가족은 보통의 가족들처럼 소소하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날에 있었기에 가능한 거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